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진기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절차가 오늘 쭉 이어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오후 2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기일, 이제 최종 변론기일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2시부터 한 40여 분 정도 동안에는 이제 양측이 제출했던 증거 중에서 그동안 조사가 되지 못했던 이런 증거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제 양측의 서증 요지 진술 절차가 40여 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예.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국회 측에서 이제 2시간 동안 본인들의 이런 어떤 최종 변론을 진행을 했고, 또 이어서 2시간 15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어서 본인들의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제 재판 절차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을 변론을 하고 뭐 15분을 쉬고 또 다시 1시간을 변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재판부가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 이제 예상이 됐던 시간보다는 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양 당사자들의 최후 지금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8시 5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이제 오늘 재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마지막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럼 이제 오늘로 이제 변론이 종결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변론이 종결이 된 상태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네. 또 오늘 여태껏 나온 재판 절차에서도 뭐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할 필요성이 거론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추가로 뭔가의 그런 어떤 새로운 뭐 증거들이 제출이 됐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예. 재판에서 새롭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제 양측의 최후 진술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통 재판 절차에서는 최후 변론, 그러니까는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면 이제는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 국회 측이 2시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시간 15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측의 종합 변론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총 9명의 대리인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뭐 사실 종합적인 내용을 따지면 이런 어떤 선포할 필요가 없었던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과정이 얼마나 위법했으며 그런 어떤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 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증언과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역설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우선은 이런 어떤 이제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그 계엄의 이유로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선관위의 그런 어떤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나오지가 않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뭐 부정선거라고 볼 만한 단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이제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수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어떤 부분과 함께 그러면서 이런 어떤 또 군들이 말하자면 그 계엄 당일날 국회와 선관위와 같은 이제 헌법기관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 계엄의 목적이 본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동원이 된 군들, 즉 이 군을 사병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정선거론을 또 반박을 하면서는 그래도 선관위의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고 심지어 뭐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피청구인의 그런 어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언사, 그러니까 재판 과정 내내 있었던 그런 어떤 증언들, 또 본인이 진술을 하면서 내뱉었던 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어떤 언사가 지송이 됐다고 하고, 또 예. 야당을 계속 이제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반헌법적이다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어떤 형사 재판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죠. 이 이제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이번 계엄 자체도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포를 한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면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내용 역시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계엄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그 앞뒤 상황이 굉장히 그런 어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뭐 예산안 삭감, 그리고 줄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입법 폭주와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그런 어떤 R&D 예산이라든지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뭐 검찰 특활비 예산 같은 이런 주요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국정에 굉장히 좀 큰 혼란이 있었고, 또 이제 탄핵 소추안이 또 굉장히 뭐 20몇 차례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이제 기각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근거 없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서 국정을 좀 방해했고,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전, 이게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중국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친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런 어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야당의 그런 어떤 입법 독재 등으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을 좀 위협할 수, 체제 전복을 꾀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전에 명확하게 대비하지 못한 이런 어떤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 행정적으로도 기능이 마비가 됐고, 또 줄탄핵으로 뭐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다 이제 발이 묶인 상황이 됐고, 또 여기에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 신종 이제 전술로 인한 국가 안보 상황까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비상 사태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 또 여기에 국회 봉쇄 의혹이나 의결 방해 의혹,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서 이제 증언대에 섰던 증인들의 증언들을 현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또 이런 어떤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도 역시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PPT를 한 250쪽 정도 분량이 되는 PPT로 개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또 국회 측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대표해서 현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는지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 이제 지금도 발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언에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댓글로 또 이제 이런 변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도 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서 이제 피해자 윤석열의 파면 조건은 이미 충분히 성숙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권력, 본인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들을 이제 그런 또 군을 아마 투입했던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란을 한 대통령은 현직이어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법적으로가 되기 때문에 네.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체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들, 뭐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몇 차례 거부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사법의 절차도 거부하면서 부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고, 또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시 복귀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면이 돼야 하고, 또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은 그냥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뭐 계몽성,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정책내 위원장의 지금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글쎄 일단 지금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이고 이 발언에 가장 집중이 됐던 건 대국민 사과를 내놓을 것인가, 사과를 내놓는다면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수위일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가장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종 변론기일이 사실상 본인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리인단의 입장과 비슷하게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리인단의 입장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언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 뭐 본인의 체포 지시 의혹이라든지, 뭐 국회 봉쇄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이 계엄 선포를 한 당사자기 때문에 또 변호인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덧붙이면서 그런 어떤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일단은 무조건 주장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네. 단지 이제 본인이 이제 인용 기각 결정이 남았잖아요. 그 기각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과와 같이 결부가 돼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찌 됐건 뭐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어떤 뭐 수사와 재판 과정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예상이 됐던 것은 임기 단축 개헌을 뭐 조건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본인이 이런 어떤 뭐 항변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권 일각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뭐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서 복귀를 해서 본인이 이제 임기 단축을 해서 물러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면이 돼서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관측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기가 됐던 가능성은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이제 하야를 또 언급하게 되면 법적 쟁점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사과 메시지,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담화의 최후 진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정이 아닌 헌재 대기실에서 오늘 재판을 지켜봤고요. 또 그러면서 최후 진술 마지막까지 검토하며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주목됩니다. 현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군도 큰 피해를 입었다. 계엄군의 오명을 썼다. 또 비상계엄 당일 두려워하며 국회 담장을 넘었고 36년 전 고문과 폭행을 당하던 날이 기억난다. 이런 지금 현재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저희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이제 심판정이 아닌 헌재 대기실에서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최후 진술을 하는 부분을 재판정에서 아닌 헌재 대기실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대기실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최후 진술을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나게 되면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 진술, 이제 저희가 뭐 진기훈 기자랑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최후 변론을 직접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헌정사 최초의 일 아닙니까? 그럼 이전 대통령들의 어떤 사례와 이렇게 이전 대통령들은 이제 직접 변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 최후 진술을 하려는 배경은 그럼 지금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탄핵 심판, 본인이 탄핵 소추가 된 이후부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랬죠. 네, 그런 말이 예. 있었고 지금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차 변론기일부터 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계속 모든 변론기일에 참여를 해왔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죠. 본인이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최후 진술이 사실상 본인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또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끝으로 사실 증인 직접 신문은 제한이 돼서 각 증인들의 신문이 끝날 때마다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그런 어떤 재판 쟁점들에 대한 그리고 또 주요 증언들에 대한 뭐 본인에게 유리하면 뭐 인정하고 불리하면 이제 반박하는 내용도 줄을 이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또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차원으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 최후 진술은 물론 이 최후 진술에 본인이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본인의 좀 진정성을 들여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는 부분들이 사실 이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랑은 달라서 이게 뭐 죄가 뭐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보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런 파면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릴 정도의 위헌 위법이었느냐를 놓고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입장이 이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론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본인만이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겠다. 게다가 또 본인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구치소에서 사실 온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그때까지 계속 이제 최후 진술의 원고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의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과 동시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발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36년 전 고문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발언을 멈추기도 했고요. 또 피청구인 파면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상기시킨다. 또 대통령 파면 결정은 오직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이다. 또 피청구인 파면으로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측의 최종 변론에 앞서서 지금까지 채택됐던 서류 또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둘 다 이제 이런 어떤 여지껏 제출은 됐지만 조사가 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해서 서증 유지 진술을 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국회 측에서는 이 지지난 주말에 민주당 쪽에서 공개했던 CCTV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이제 계엄군이 단전을 했던 그 영상이 찍힌 그 CCTV 장면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거를 이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 예. 심판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날 계엄군이 투입이 됐던 이유는 이런 어떤 단전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회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려는 이런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동시에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할애를 했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들을 이제 증거로 현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탄핵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로 본인이 이제 투입이 된 게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일인 줄은 몰랐다 이런 진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런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이제 공개가
이제 되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이 이제 텔레그램 내용에 따르면 어찌됐건 본인은 본회의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막는 것을 우선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봉쇄 시도를 이유로 이제 707 특임단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이제 김현태 단장이 좀 거짓 진술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증거로 좀 제출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김현태 단장이 또 왜 국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그 케이블 타이 이제 논란이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김현태 단장은 문을 이제 막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누구를 이제 호송하기 위한 이제 이런 어떤 도구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언론 기사 사진에 보면은 그 특임단이 투입이 돼서 이제 문을 막았던 도구는 청테이프였다. 그런 게 좀 찍혀서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좀 국회가 좀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이제 보면서 그런 어떤 구금 시설을 뭐 확인하라고 했다라는 지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군 관계자들에게 좀 전달이 됐던 이런 어떤 진술들을 또 다시 현출을 시키면서 체포 지시도 있었고 감금 지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어떤 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판례를 들면서 말하자면 이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면책 특권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판례를 이제 서준 유지 진술을 하기 전에 들면서 면책 특권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논리를 이제 펼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뭐 국가 그런 보안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뭐 국가 보안 위협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쫙 이제 현출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통합진보당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뭐 간첩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다룬 이제 이런 어떤 기사들을 현출을 하면서 체제 전복 시도가 있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밝히고 있는 게 체제 전복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했던 발언, 이제 이런 발언들도 다 이제 오염이 됐다라는 이런 어떤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제 계속 이제 동선과 메모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을 꺼내 들면서 이런 어떤 국정원의 그 홍 전 차장이 얘기했던 시간에 정작 홍 전 차장의 동선과 조금 달랐던 이런 부분들의 CCTV를 이제 다시 재생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의 주장, 즉 체포 지시를 받았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런 어떤 홍 장관 메모와 체포 지시 진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와중에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탄핵 청구인 최후 진술, 네, 정청래 위원장 40분 직접 발언을 했고요. 예, 조금 전에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 끝났다는 소식까지 저에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도 역시나 저희에게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나게 되면 이후의 선고까지는 그럼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오늘 최종 변론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후에는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종 변론 이후에 재판관들이 매일같이 이제 선고 기일까지 매일 이제 평의를 열어서 이제 이 인용이냐 이제 기각이냐 이제 결정을 하는 약간 이런 평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주심 재판관부터 이제 이런 어떤 재판관 순서대로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지껏 이제 증언에서 나왔던 부분들, 증거로 제출이 됐던 증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제 의견을 밝히겠죠. 이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표결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고
되고요. 편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편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들과는 다르게 이런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형사재판은 뭐 유죄 무죄 나오게 되면 뭐 이제 그게 하나의 판결로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보충 의견도 있고 뭐 반대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들도 결정문에 다 게재를 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까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이게 결정문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절차에 앞서 이제 대통령들의 사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11일 정도가 걸렸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정도 정도가 걸렸죠. 걸려서 이제 이 절차가 통상 2주 정도가 걸리는 이런 절차로 봤을 때 아마 3월 중순쯤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40분 정도 지나서 끝이 난 상황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남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잠시 뒤에 이제 무제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내용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해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이제 헌재가 구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변론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과 함께 또 이제 이런 어떤 선고나 이런 재판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떠오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27일, 그러니까 변론이 이제 오늘로서 종결이 되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이 27일에 이제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8인 체제 선고를 선포를 한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재판 과정 중에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헌문제법에 따라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왔고 이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선고까지 본인의 의견을 낸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단 지금 이제 변론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이 된 상태에서 선고 기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면 이 갱신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 선고 절차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사실상 재량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종결까지 한 차례의 변론 기일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에만 참여를 한다. 이랬을 때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좀 절차상 문제를 그동안 많이 제기해 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게다가 또 재판관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성향 문제를 또 제기를 하면서 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딱 임명이 돼서 선고에 참여를 했다.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의견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의견이거나 불리한 표결을 하는 약간 이러한 상황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를 해두고 27일로 아마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대한 탄핵 심판, 그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권한쟁의대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8인 체제의 그런 어떤 선고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앞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 선고가 이미 한 번 있었던 전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의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이런 어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좀 지금까지는 지배적인 관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휴정을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이제 8시 55분에 다가서고 있는데 잠시 후 9시 5분부터 다시 이 재판이 속개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휴정을 한다는 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까지 이제 기다리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오늘 4시 반쯤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심판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휴정 시간을 주고 또 이제 재판부도 사실은 굉장히 장시간 지금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 그 본인의 진술의 기회를 주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이런 휴정 기간을 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려는 이제 이런 어떤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진행됐던 쭉 이제 변론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시간 변론을 하고 15분 쉬고 또 1시간 변론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헌재가 오늘 내내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네. 좀 비슷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래 뭐 물론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 40분 정도가 있었고 영상 재생 시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영상도 다 모두가 봐야 하는 영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돼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쉬는 시간을 주고 이제 9시 5분부터 이렇게 속개를 해서 좀 집중력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한 이런 절차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후에 재판관들이 양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판관들이 양측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한 걸 봤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진술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뭐 증언이 나왔을 때 그 증언 내용을 뭐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이건 좀 재확인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재확인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뭐 배치가 되는 진술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말이 다르죠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어떤 질문들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랬지만 지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증거들은 아닙니다. 뭐 국회도 똑같은 주장을 했죠. 단전이 있었고, 뭐 체포 지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있었고, 뭐 대통령 측에서도 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여지껏 탄핵을 해왔던 진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물어보기 위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이제 오늘 절차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변론들을 좀 종합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이라든지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탄핵 재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거는 아무래도 홍장원 메모, 이제 체포 지시를 둘러싼 의혹이었죠. 네, 심지어 홍장원 전 차장은 2번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차 기일과 10차 기일 이렇게 2번 출석을 해서 이제 그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의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그걸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진술을 내놓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지난 10차 변론 때 와서는 왜 이 메모의 내용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내가 메모를 받아 적은 시간 그 경위가 주목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진술까지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굉장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게 좀 확 화두로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뭐 CCTV 동선도 시간에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하면서 좀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다시 또 증언대에 세우게 되는 이런 어떤 증언 절차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또 하나 이제 이런 어떤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있었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제 이런 어떤 단어의 선택 여부 그걸 놓고도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측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었고 또 여기에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부하죠. 그러니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예.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지시를 들은 바가 없다고 또 맞서면서 또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 심의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랑 전 행안부 장관, 국무위원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증언대에 섰었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헌법재판관 질문에 그렇게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국무회의였다. 물론 이제 뭐 부서를 할 필요도 없었고 뭐 했었지만 어쨌든 국무회의로 이제 진행이 됐고 굉장히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진술을 내놔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좀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부분,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이라든지 발언이 있었던 부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3가지 쟁점, 이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제 개엄 당일날 국회 계엄군이 투입이 된 이유가 이제 국회 봉쇄,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어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 더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개업의 절차적 요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국무회의 심의의 적법성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증언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됐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이 정말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좀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뭐 경제수석이 뭐 증인으로 나온다든지 뭐 국무위원이 이제 또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의 선포 배경과 계엄 날 당일날 있었던 그런 어떤 군 투입과 경찰 투입의 경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계엄 선포의 요건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6명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시작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발언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83일이 지났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또 제의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송구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또 비상계엄 해제하고 많은 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와 다른 호소였다.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임을 선언한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언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어지는 탄핵 심판은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5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쟁점이 말하자면 국회 그 탄핵 소추 단내 이제 탄핵 소추 사유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이제 탄핵 그 포고령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이런 어떤 비상 계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서 이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그리고 이제 법관과 같은 법조인을 체포 지시한 행위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저희가 짚어봤던 그런 어떤 중요 쟁점들이 다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 포고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부터 꽤 초창기죠.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부터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면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의료인들 이제 현장에 복귀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웃으면서 이걸 왜 넣냐. 뭐 그랬더니 일단은 뭐 맞추려고 넣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오가기도 했었고 뭐 그런 어떤 포고문의 내용들이 근데 굉장히 위헌적이었다라는 게 또 이제 쟁점이었죠. 이제 국회나 이제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도 그랬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또 제 쟁점이 됐던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군의 투입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이제 쪽지 그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다는 그 쪽지의 내용이 또 무엇이었고 그거를 누가 전달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도 사실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제 그런 어떤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게 정말 국회를 대체할 그런 어떤 제2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쟁점으로 좀 짚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세 번째 쟁점이죠.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이제 이것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게 사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특히 이제 증인 신문에서 굉장히 주되게 다뤄졌던 이제 네네. 그런 어떤 쟁점이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주요 사령관들의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 직원들 간에 또 진술이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게다가 또 이제 일부 사령관들은 또 이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제 조성현 뭐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이제 증인 채택을 해서 신문을 했고 그 그렇죠. 결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진술이 또 현출이 되기도 하는 등 이런 어떤 이제 5가지 쟁점에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군대와 경찰이 동원이 돼서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또 이제 의원 체포와 같은 이런 체포 지시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들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춘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증언과 증인 신문과 이런 어떤 증거 조사 변론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지금 계속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과거와 다르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 개인을 위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싸울 일이 없다. 개인을 생각하면 비상계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3월 중순이라는 게 이제 지금 중론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용과 기각 시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기각이 된다면 이게 곧바로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면 이제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제 다만 지금 구속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구속 상태가 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이 또 지금 이미 한 차례가 진행이 됐고 이제 그 결과가 또 이제 아직까지 나오기를 아직 안 좀, 나왔죠. 네, 기다리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직무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어떤 뭐 형사 사건으로 이제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면책 특권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어떻게 해석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인용이 되게 되면 곧바로 이제 그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이런 대통령 직무를 내려놓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이런 어떤 구속 상태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면 이후에 이제 구속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또 전 국민이 지켜보기도 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체 없이 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제 이런 게 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 재판에도 주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형사재판에는 지금 어찌됐건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 혐의 자체가 뭐 대통령이던 전직 대통령이 됐건 그 혐의 자체가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 여태껏 받았던 그런 어떤 예우들과 경호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재판의 본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공소 사실과 뭐 이런 재판 진행 절차, 그러니까 형사 재판 진행 절차에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 부분은 없고 게다가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그 공판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할지 게다가 또 그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뭐 병합의 여부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마 거취가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이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관측에 따르면 3월 24일 이전에 이제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판부가 공판 준비를 뭐 이제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된다면 향후 공판 절차는 또 그때 가서 또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혐의가 바뀌지 않고 또 일단 기소가 된 사실 자체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사 재판 절차는 일단은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공판 준비기를 거쳐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재판부가 이제 병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제 병합을 그때 이제 뭐 당장 결정을 하진 못하겠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 병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겠다 서면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까지 일단은 한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이고요. 근데 또 이제 병합을 했을 때 게다가 검찰은 병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기록이 7만 쪽이 넘어요. 이제 그런 상태이고 증인 신청만 500명이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다가 또 이제 똑같이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 그 큰 카테고리 안에는 묶여 있지만 이게 내란 우두머리이냐 주요 임무 종사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날의 12.3 계엄의 관여 정도가 다르고 또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같은 증인이 채택이 되더라도 그 증인에게 끌어낼 수 있는 증언이 또 다를 것인데 이거를 이제 변론을 이제 이거를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하면 걸핏하면 변론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재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병합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구속 병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구속 기한 내에 선고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병행 심리로 가서 좀 재판 절차를 끝내자 이런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아마 다음 공판 준비 기일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변론 절차가 이게 공판 기일이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그래서 좀 중요한 쟁점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결정들도 재판부가 3월 24일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도 좀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술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공작, 하지만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다. 투입된 병력은 소수다. 외곽의 경비는 경찰이 맡았다. 국방장관에게 개헌 목적은 호소용이라고 전했다. 2시간짜리 대란이 있냐라는 말을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내란몰이 공작으로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고 공직자들이 겪는 일에 가슴이 찢어진다. 대통령의 눈에는 벼랑 끝에 현실이 보인다. 차원이 다른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다. 북한 등은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르게 현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출석하는 것도 혹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증언을 하는 태도라든지 또 이런 어떤 증인들과의 그런 어떤 신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지 또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때에 그 발언의 내용도 물론 보지만 네. 그 발언의 내용을 이제 읊는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의 이제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이제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그런 어떤 변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좀 적극성을 좀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재판을 이제 보면 변호인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이제 메모를 전달을 한다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변호인의 경우에는 뭐 제지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귓속말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그런 어떤 뭐 재판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코칭을 한다고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대리인단에게 물론 맡겨놓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또 증언들을
증인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절차에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물론 이게 재판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어떤 변론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어떤 적절하게 본인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좀 염두에 둔 게 이제 직접 출석이라는 선택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경우들도 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앞서 뭐 이제 짚었던 내용들과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의 이제 증언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이제 좀 격렬하게 맞붙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개엄 당일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라라고 받았고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 그 메모가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이제 홍 전 차장의 주장인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러려면 그 CCTV 동선상 그때 이제 홍 전 차장이 얘기한 곳에 홍 전 차장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 시간에 없었다. 그 동선 자체도 맞지가 않고 또 그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좌관에게 다시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정서를 시켰다는 그 메모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서의 과정도 그 메모의 원본을 보고 이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보좌관이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쓴 메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또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야권 이제 정치 인사들에 대한 또 인사청탁 이런 문제들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좀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차 변론기일 때 이제 또 한 번 증인 신문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다뤄지게 됐었고 특히 이제 CCTV 이제 그 국정원 CCTV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시간대별로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진술을 확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서로 이제 상하 관계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현태 단장은 체포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곽 전 사령관은 나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진술이 또 엇갈리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었고 특히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계엄이 이제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본인이 막 눈물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울했고 본인의 이제 부하 이제들이 억울하게 동원이 됐고 본인은 이제 김용현의 피해자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또 이제 증언대에 나와서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쟁점들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둘러싸고도 총리와 국무위원의 진술이 또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국무회의는 존재했고 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흐리고 본인이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흐리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 재판관 질문에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진술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의 말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이제 다른 경우들을 이제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좀 증언을 했던 증인들도 있지만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좀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떤 체포 지시를 받았냐 어쨌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접 진술을 피했고 주된 쟁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바가 있고 네. 또 조지호 경찰청장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이제 그날 경력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 특히 또 안가 회동 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들도 피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조서, 검찰의 진술 조서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진술들과 좀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탄핵 심판대에서 나왔던 증언들과 비교하면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그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이 좀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평의를 거쳐서 어쨌든 그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이 되었고 뭐 이제 변호인의 입회 하에 뭐 날인 절차까지 이제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해서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이런 어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과 동시에 진술을 또 거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수사기관들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진술과의 그런 어떤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실체 파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진기훈 기자랑은 이제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